테이블 부스를 보다가 여기 부스 설명을 들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아, 네네.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책들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사람들을 모아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주제들도 우리 파티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들 그리고 흥미있는 주제들도 많고 우리 여기가 아무래도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여러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히스테리안 출판사에서 하는 일들도 파티에서 뭔가 보고 뭔가 응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 사실에서 초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의 PPT 뒤쪽에 넘겨보면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직관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감각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근데 히스테리안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저희 발행인이자 대표 기획자께서 디자인을 엄청 공들이시고 그분이 그 디자이너 를 이제 한 분 이제 만나서 기획도 같이 저희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히스테리안 사는 전시 혹은 이제 책의 경우에서 나오는 표지들 혹은 이제 책 편집에서 보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저 히스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제 일종의 역사라고 너무 거창한 거야. 이야기 라인, 서사 라인과 저희가 이제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히스테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 공동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뭐 한 2년 전이면 시각 공동체라고 했고 그보다 더 5년 전이면 우리는 이제 리서치 뭐 읽기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히스테리안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자기 설명 방식들이 달라져 가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상 그 동시대의 히스테리안의 프로젝트의 성격 그리고 그 프로젝트라는 것은 동시대에 우리가 어떤 질문에 마주하고 질문에 강제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그 동시대성과 좀 연관이 있어서 오늘 히스테리안의 이제 정체성 그리고 그 역사 그 안에서 품었던 이제 문제 라인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처음 준비된 거는 일단은 뭐 그렇게 주목해지 않으셔도 그냥 설명 별도로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뒤쪽에서도 한번 자주 나올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대기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스테리안 특히 오늘 PT에서 보여드릴 내용 중에서 한 문장을 뽑자면 어떤 것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흥미를 끌까 싶었을 때 이걸 가져왔어요. 현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이제 현대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현대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 일종의 태도다. 어떤 태도냐? 자기 자신이 놓여있는 그 시대에 응답하는 그 태도가 일종의 현대성이다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태제. 이거는 아마 비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초록색 책이 있는데 거기가 대담집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칸트를 설명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넘어. 오늘 제가 준비한 그것은 히스테리안과 동시대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이 시대가 히스테리안 혹은 자기 자신을 관통하는 일종의 힘들의 선. 제가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일종의 변형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힘에는 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은 긴장만 있을 뿐이지. 그 말은 히스테리안이 제가 아마 오늘 25년 11월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정말 혹시라도 운이 좋고 영광스럽게도 내년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 아마 또 설명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힘들의 선에 의해서 히스테리안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어느 누구도 번쩍할 수 없는 그 불가능성 때문에 히스테리안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동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거 제가 좀 그러네. 이거 약간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의 그 자아 비대증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지금 히스테리안 피드에 이제 그 무작위로 이제 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테리안 어떤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피드를 3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피드만 본다면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이제 언니밋을 갔다 왔으니까 출판사인가? 책을 파는 곳인가? 라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도 이제 정보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전시와 책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이외에는 이상한 이제 문화 콘텐츠 정보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봤었을 때 히스테리아는 일종의 제가 먼저 혹시 히스테리안이라고 한 단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제 했는데 저희 히스테리아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제 전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구기획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3사람인데 한 명의 기획자, 2명의 연구자가 이제 그 중심에 있고요. 그 프로젝트마다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 혹은 작가들, 활동가들과 헤쳐모여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 때는 컬렉티브라는 팀이 그 설명도 했었지만 지금은 컬렉티브라는 말 대신 출판 공동체이자 시각 연구 단체다. 이 정도가 저희 히스테리안의 주요 골자고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출판 쪽에 더 힘을 좀 쓰고 있고요. 현재 전시 진행 중인 거는 이제 그 충남 서천에서 이 전통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기획 그리고 출판을 하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안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다방면이에요. 이 다방면의 히스테리안의 정체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안이 문어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끼리.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난 다 좋아. 난 어떤 메뉴 좋아. 근데 그건 다 좋다라는 거지만 사실상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히스테리아를 얘기할 때 히스테리아는 출판합니다. 전시를 합니다. 기획도 하고 문화 콘텐츠도 이제 생산을 하고 향유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이제 현상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그게 늘 고민이었고 그 고민에 대한 PPT가 오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라는 키워드로. 어느 시점에는 이제 독서 리서치 클럽이라는 말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읽기 공동체 혹은 어떤 곳에서는 시각 연구 단체 비로소 최근에는 출판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마다 각각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서 시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히스테리안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조어들은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그 동시대 문제에 이제 직면하면서 그것을 응답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일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이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혹은 저는 히스테리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 없을 시절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근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근데 너무나도 익숙한 옷이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늘 골몰해야 돼요.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쓸 때 일종의 창작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허구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서사와 이야기를 구축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익숙한 외투들을 하나 꿰맞춰다가 보면 갑자기 낯선 것들이 돼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자기 발명이거나 자기 발견 보통 2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기 발견의 대명사는 데미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데미안은 혹시 보셨을까요? 보통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얘기하면 대체로 못 읽으신 분들이 손꼽을 정도로 적어요.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데미안이 일종의 그 단지 성장 소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데미안이 소화되고 호령되는 데 있어서 되게 독특한 맥락이 있거든요. 한국 출판사 그 문화에서. 그건 오늘 제 주제는 아니지만 데미안이 말하는 이 키워드를 보면 이게 데미안 안에 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 지금은 저도 오늘날 지금 여기에 히스테리안의 강병우는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보다 더 나 같은 것이 뭔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흔히 말하는 자아
헤르메스가 말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 데미안의 주제인 싱클레어가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던 그 정체성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발견의 구조 내에서는 우린 조금씩 부족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늘 자기 개발하고 고민을 하더라도 언제나 초과하거나 과소분이 있거나 늘 부족한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넘치거나.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골몰이 있게 되고, 아마도 10대 때 저조차도 데미안을 읽을 때 낮에 안 읽었어요. 딱 데미안을 읽는 시간이 정했어요. 고2 때 데미안을 읽었었는데 저는 새벽 2시인가 꼭 읽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데미안을 읽는데 너무 빨리빨리 읽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센치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읽었거든요. 왜냐? 그때는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싱클레어가 마치 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은 나는 아직 내가 아니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발명은 여기 아래 보시면 자신의 숨겨진 지실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때나 그 순간의 그 모습들은 자기 자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이게 된다는 것은 이 댄디하다는 건데, 그게 멋부린다는 거고, 일종의 멋부린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구들 그 사이에서 내가 개성을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멋부린다는 거고 댄디즘의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댄디즘 안에서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나 감춰진 욕망이나 진짜라는 것보다는 그때 되어가는 자기 발명의 태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동시대라고 부르는 어떤 그 시대에는 두 가지의 이 양극의 인력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한 것들 혹은 자명한 것들, 반대는 특이하고 우연한 것들. 우리가 오늘날 20세기 철학 혹은 현대 철학 수많은 포스트 담론에 의거해서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가 소통하려면 이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이 전제가 되지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처음 뵀는데 어떤 태도로 해야지 기막힐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거 말이 이상한데 옷을 갑자기 훌렁훌렁 벗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해요. 혹은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는데 갑자기 반말을 하거나 뭔가 훈계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랑 처음 만나는데, 혹은 이제 기현님께서 저랑 이제 먼저 이제 만나고 이제 계약서 안내해 주실 때 우리가 이런 약속 안 하잖아요. 우리 서로 존댓말 해주시고 옷은 벗으면 안 되고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죠? 그게 우리 시대에 공통되고 있는 어떤 담론의 장, 상식의 장, 혹은 보편하고 자명한 것들이 공유하고 있던 공통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시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에는 막 제가 20대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었고, 여자친구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뵀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아버님이 이제 소주 한 잔 이렇게 딱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제가 따르는데 여기 소주에 여기 상표가 있잖아요. 이 상표를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따르는 게 주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근데 오늘날에 물론 그런 것이 통용되는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대는 그것을 과한 의뢰나 혹은 아예 인지조차도 안 될 거예요. 어느 시대는 악수하는 것이, 혹은 어느 시대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이 되게 무례의 상징이지만 지금 뭐죠? 왼손으로 악수할 수도 있죠.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어느 시대에는 그 매너가 양식이잖아요.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보편적인 것이 늘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꿔가는 그 우연한 사실들, 그 특이성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동시대에서 고민할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어떤 이행기가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동시대성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고자 했던 그 현대적인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아는 또 처음에 어떤 자명한 것 구조 안에서, 그게 이론이 됐든 지식이 됐든 혹은 담론이 됐든 혹은 기치가 됐든 혹은 운동 슬로건이 됐든, 그것이 시작했다가 그 자명한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 다시 모르죠. 이게 맞는 건가? 대표적으로 그런 동시대성이 가장 잘 나온 사례 중 하나가 우리 현대사에서 세월호예요.
왜 세월호가 오늘날의 그 현대성과 동시대성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냐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뭔가 흔들어. 첫 번째, 사회적 정의라는 게 이게 맞나? 두 번째, 국가란 무엇인가부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참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명한 사실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시민단체가 요구할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게 특이하고 우연한 사실이었지만 보편성과 자별성을 흔들는 동시대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런 동시대적 사건을 대하고 마주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고, 태도는 입장이고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덕은 규범에 가까워요. 약속과 규범에 가까워요. 그래서 적용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윤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이 태도와 제가 제 친구들에 사는 태도, 제 부모님한테 태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뭐냐면 윤리라는 것은 늘 변형돼요. 어떻게 변형되냐?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동시대는 늘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혹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걸 넘어서 가지고 언제나 그 해당 그 문제와 그 태도에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그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이제 오늘 인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철학자 혹은 어떤 학자가 되고 싶냐라고 했었을 때 푸코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는 보편성과 자명한 사실을 파괴하는 지식인, 현재의 관성과 구속 속에서 약정, 통로, 힘의 선을 탄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자, 200만 원을 책을 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혹은 영화를 보는데 다 소진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주변인들은 걱정할 거예요. 왜냐? 너가 그렇게 소진하면, 이렇게 소비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갈래는 그 함축적인 여러 개 뭐냐?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삶과 경제적 구조에서의 합리성에서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합리성이 위배되냐?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왜 대비해야 되냐? 전세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보증금을 만들어야 되고, 혹은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그런 등등의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돌아야 10년이든 20년 후에 무언가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책을 사고 싶은데 책을 사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리미티드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스를 갔는데 딱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요. 딱 뒤집어 봤어. 한 37,000원 된다고 하면 이게 충동으로 구매하기 힘들어요. 37,000원?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만약에 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지금의 생활, 지금 이거 사는 것보다 내가 조금 여유가 나아진 이후, 혹은 조금 더 이제 필요할 때, 혹은 더 적절할 때, 더 경제적일 때, 더 합리적일 때 소비하겠다라는 태도거든요. 근데 미셸 푸코는 그러한 목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곳으로 점 찍어서 나아가는데, 그러한 곳에서만 목도하게 된다면 사실상 아까 말했던 자기 발견의 구조와 가까워지게 되고, 언제나 자기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PT의 구조상 자기 발견보다 자기 발명의 강세를 더 많이 두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셸 푸코가 어떤 자기 변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변형해야 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은 조금 뒤쪽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자기를 통과하는 힘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동시대 말했던 아까 동시대성, 그리고 그 동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적 태도, 입장들의 그 강제력이에요. 그리고 동시대는 일종의 담론성인데, 담론성의 특징이 뭐냐? 바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이라고요. 제가 자꾸 미셸 푸코 예시를 드는데, 미셸 푸코가 이상한 책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미셸 푸코의 이론은 철학이 아니다. 존재론이었고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사회학이나 역사에 가깝다.
근데 역사 분과안에서는 미셸 푸코의 이론은 일종의 픽션에 가깝다 한단 말이에요. 그 둘 쪽에서 잘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미셸 푸코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아주 자리 잘 잡은 흔히 말하는 프랑스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근데 미셸 푸코도 방금 그 비판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판한 사람들이 진짜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어떤 비판의 논거가 부족했을까? 아니에요. 그 각각의 이제 그 분과 이론 내에서 합당한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미셸 푸코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광인에 대해서 썼을 때, 내가 수인에 대해서 썼을 때, 내가 성에 대해서 썼을 때 몇몇 사람들은 나의 이론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합당하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실은 확실하다는 게 뭐냐? 이게 미셸 푸코의 자신감인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 책의 읽기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거, 담론이라는 그런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의 일종의 그 모델은 1920년대 막스걸이나 신여성부터 모던걸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부터 담론이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중시로는 더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담론화됐다라고 느끼는 걸 2010년대 이후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이전에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었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페미니즘이 일종의 담론적 강제성을 가지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920년대에 페미니즘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담론이 나타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무시할 수 없냐? 이것도 일종의 태도가 돼요. 너 병우야, 너는 이번에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의견이 돼요. 이게 담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특히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미투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페미니즘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되돌아올 수 있는 강이라는 건 뭐냐? 페미니즘에서 말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장을 강제하게 돼요. 내가 그게 의견 없음이라도 그건 의견이 되는 것이 바로 담론의 힘인 거예요. 저희 히스테리안도 사실 이제 그 강정화 기획자 저는 그 이전에 조금 다른 이제 팀으로 이제 먼저 전시 기획을 하는 곳에 있었었고, 히스테리안의 처음 시작은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다가 원래 그 강정화 기획자랑 관심이 많았던 거는 뭐 히스테리안도 자주 나지만 그 모음이나 수행성에 관심이 많았었던 그냥 미술 전시 팀이었어요. 기획팀이었는데 16년, 17년을 거치면서 이 모든, 그러니까 셋 이상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았었어요. 뭐냐? 하나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한 미투였어요. 이게 정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냐? 페미니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돼요. 저희 처음에는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에요. 현대 페미니즘 태제들인데 아직까지는 절판이 안 됐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독서 모임이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올라가 있는 이제 그 게시물들, 이게 그때 게시물인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력 하나 있고 그냥 독서 모임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름도 없고, 실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와 이 커뮤니티를 지속할 어떤 계획이나 이제 목적이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모습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나쁜 년 시리즈라고 하는 곳에서부터요. 지금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때는 4가지 책을 냈고요. 1권이 나쁜 년이고, 2권이 미칠년, 3권이 환양년, 4권이 좀 발음 중입니다. 18년이에요. 근데 4권 같은 경우는 이 검연 문제 때문에 이 한자어랑 이렇게 막 알파벳 조어로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때 했었던 게 뭐냐면 여성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4가지 키워드의 계보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었어요. 어떤 때는 역사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화를 뒤집어 보려고, 어떤 곳에서는 글쓰기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때 글쓰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히스테리아는 정체성이 갑자기 이제 점점점 구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슬로건은 저자에서 독자로 이행하는 글쓰기예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글쓰기인데 독자로 이행하는 글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제 명법상 그 저자는 글 쓰는 사람이고 독자는 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독자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저희가 그때 본 거는 뭐냐? 바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시대에 읽은 건 아닌데 현재 좀 뜨거운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혹시 이 책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마티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자기 이론이라고 어떤 보통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것, 자명한 것 혹은 시대와 어떤 특정 사회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삶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맥락, 욕망에 의해 재해석하는 것이 자기 이론이고 이러한 것이 최근에 되게 관심이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작업자들의 되게 큰 관심사 중 하나. 이게 올해 번역됐는데 마티 출판사에서 막 이것 말과 할이나 이것저것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인용 공동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용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인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주장을 이제 어떤 특정 권위에 의해서 보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주장과 이 권위에서 보존된 이 이야기를 구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 주장이 A라는 태제가 나오면 이것에 각주로 어떤 인용을 달아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의거해가지고 이 담론의 맥락 혹은 이 인용의 맥락에서 나는 이걸 주장하지만 이것과 나는 어떻게 다르다 식의 이게 두 가지 나요. 근데 두 개 모두 공통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 저자 기능의 강화예요. 저자의 권력이 강해지는 구조예요. 이거 전부 다. 뭐냐? 첫 번째, 내 주장은 단지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흔히도 말하는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성과 이루어진 그 토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독창성. 그런데 나는 이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저자라고 하는 작가라고 하는 주체를 강화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이론이라는 이 책이 페미니즘 미술이나 페미니즘 퍼포먼스 관련된 책인데 여기 안에서는 이 저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자의 기능을 병렬화시킬 수가 있을지 고민한 책이고 그게 바로 인용을 통해서 층위를 다양하게 쌓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저희도 독자의 기능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단지 저자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의 매개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권위에 어떤 식으로 저항해서 어떠한 식으로 거리를 벌려서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히스테리의 정체성이 이제 왜 안 넘어가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이 당시에 이런 표를 생각했어요.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는 바로 독자다라고요. 근데 히스테리라고 하는 이 환자의 특징을 어떻게 규명하냐면 우리가 혹시 요즘은 근데 그런 말 잘 안 쓰게 하는데 너 참 히스테릭하다. 너 태도가 되게 히스테릭해. 혹은 너 지금 히스테릭한 여성이다. 혹은 노처녀 히스테리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어떠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명하고 우리 모두 불편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누구 한 명이 되게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계속 그게 맞냐고 질문한 사람들. 이게 바로 히스테리 환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스테리라는 거는 어떤 교수가 있든 의사가 있든 혹은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든 혹은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고 하는 그 태제가 있더라도 동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거 맞아?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한 것이 진짜 내가 왜 따라야 돼? 끊임없이 권위에 대해서 묻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권위에서 거리를 벌려고 하는 가장 탁월한 투사적 태도로 히스테리아 환자를 규정하는 게 이제 20세기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저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제 그 주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는 책들 중에 많은 거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읽는데 고전이라는 클래식하다는 거, 클래식하다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술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고전주의라는 이제 그 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가 제일 중요해요. 아카데믹 미술, 고전주의 미술에서는 아무리 잘 그리더라도 동물 그리면 이 화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아카데믹하다는 것은 두 개의 주제만 화랑에 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신화, 두 번째 역사예요. 이 두 개가 클래식한 거예요. 왜 그죠? 둘 다 안 바뀌는, 변화 없는 거예요. 둘 다 변화 없다는 것은 어떠한 누가 뭘 하든 늘 순수한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카데믹 혹은 고전주의 회화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잘 그려도 인물을 그리든지 풍속을 그리든지 혹은 사물을 그리게 되면 이건 상급, 4급 회화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전의 책을 읽는다는 것도 일종의 그렇게 클래식화된 저 작가의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 앞에서 제가 얼마만큼 거리를 둘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아요. 혹은 현대 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니체주의자들은 니체에게서 얼마만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 자라투스트라가 하산하고 자기 제자들 가르친 다음에 떠나거든요. 떠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된다고 해요. 스승을 잊어야 된다. 그게 니체적 태도인 건데 중요한 거는 니체주의자가 되면 니체 철학과 반하게 돼요. 혹은 이제 우리가 아까 댄디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댄디즘은 늘 어떠한 동일한 것과의 구분이에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댄디즘 혹은 내가 이제 개성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에서 그게 육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어떤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푸코와의 관계에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혹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저항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상 독자가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학의 어떤 거두가 있으면 그 거두에서 가장 잘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철학의 전공자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맥락을 단순히 자르고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일반 독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독의 가능성과 참독의 가능성의 그 되게 미묘한 기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텍스트의 아버지가 그냥 작가이거든요. 작가의 보증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책을 냈어요.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스테리한 책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묻죠?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건 어떠한 의도죠? 묻는다 말. 그 말은 뭐냐면 이 책의 의미, 이 책이 발산할 수 있는 메시지의 이 A부터 Z 혹은 위와 아래라고 하는 구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제가 돼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텍스트 혹은 작품 혹은 이야기라는 것은 저자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테리안이라는 이제 이 이름의 조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권위에 저항하는 이제 모습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주제였던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히스테리에서 히스테라가 이제 자궁을 뜻하는 거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히스테리라는 것은 자궁에 의한 병이었어요. 나중에 19세기 특히 프로이트를 이제 중심으로 이건 바뀌긴 하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히스테리는 병리학의 용어가 아니에요. 신경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테리아는 더 이상 병리학적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성적 글쓰기 됐든 페미니즘이 됐든 혹은 다른 글쓰기에 관련된 이제 책들을 보면 이 히스테리아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히스테리가 그 첫 시작은 이제 병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오늘날 병리적 형성 더 이상 설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도 읽히는 게 뭐냐면 히스테리가 문화적 코드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이 권력화된 글쓰기에서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 별개의 이야기로 20세기에 특히 오늘날 나오고 있는 많은 소설들이 노벨이란 말 대신 픽션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의 경향성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벨이 일종의 그 남성적 글쓰기가 되게 닮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서사 플롯의 구조 있잖아요. 기승전결. 있잖아요. 혹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가 뭐냐면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파티라고 하는 이 단체, 이 장소, 그 역사를 누군가한테 제시를 할 때 A부터 Z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강세를, 어떠한 부분에서는 소거를, 어떠한 부분은 뛰어넘기를, 어떠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경제성이에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서사시의 형식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그 형식적으로 주인공은 주목받지만 주인공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것 혹은 다른 부차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코노믹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경제적이다, 합리적이다. 경제적인 거다. 원래 이거의 원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오이코노미아에서 오는 건데, 오이코노미아가 원래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이코노미아에서 오이코노믹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가부장들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그 경제적이라는 뜻은 원래 뭐냐면 한 가정 안에 그 효과적으로 이제 그 사물들을 배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여성 포함되어 있고 동물도 포함되어 있고 하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인간 주체라고 하는 건 남성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리스어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리스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일종의 합리적 글쓰기, 경제적 글쓰기라는 것은 일종의 배제 구조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 내에서 노벨이라는 이제 그 말의 뜻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새로운 장르, 새로운 것이라기 때문에 늘 저자의 독창성이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모던자 들어가는 이 근대 소설은 바로 전부 다 이 저자의 독창성, 천재성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보는데, 오늘날 그러한 경향성에 반대되는 사조가 있어서 픽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픽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짓다, 잣다, 뽑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앞뒤 꽉꽉 막히면 좀 그런가요? 그 약간 좀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해 픽션이란 말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이러저러한 담론 합쳐가지고 저희가 최초의 이제 히스테리아는 이런 단체입니다라고 2017년인가 만들었던 조어예요. 여기 빨간색 있는 거 보면 끊임없이 짜증나로 질문을 해대는 사람, 타인이 부과한 정체성에 집요하게 방문으로 응수하는 사람, 권위에 마주섰던 탁월한 투사, 우린 그들은 히스테리안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히스테리안 첫 번째 정체성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4개의 책들이 되고요.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나쁜 여성 혹은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때는 이제 그 책들을 4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퀴어랑 성매매 그리고 넷페미니즘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그 여성 혹은 나쁘다 혹은 나쁜 여성의 계보사를 연구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스테리아 정체성이 나온 시기이고, 이때는 글쓰기에 관련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환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 중에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환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향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게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지축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연원이 이제 병자호란에 끌려갔던 전쟁포로들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그 신체가 도륙 나는 여신들의 이야기 해서, 여기는 이제 이거는 계보, 글쓰기, 역사, 신화라는 코드로 이제 16년부터 19년까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거의 텍스트 중심으로 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전시를 한 건 아니고요. 그 1권, 2권 때는 그냥 책 출간만 하고 이제 18년부터 저희가 전시를 이제 같이 매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그 저희 기획자 분이 원래 이제 전시 기획하는 분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조금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장벽과 전달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희가 늘. 왜냐면 첫 번째 저희 시작이 독립 출판이었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4권은 ISBN이 없어요. ISSN이거든요. 첫 번째 책은 아예 무가지였고 2권부터 ISSN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기도 어렵고 배포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넓고 혹은 접촉면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전시를 꽂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을 기반한 출판 전시단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거 까먹었다. 이 공간 여기 파주에 있는 건데
그래 제가 처음 GS 보고 처음 파주 왔을 때가 이때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도 지금쯤이에요. 한 11월, 12월쯤에 했었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안 적혀 있나? 자, 이제 두 번째 20년도 23년 숭탄거 시리즈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공공예술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페미니즘이라고 했던 전면적 키워드가 배면으로 내려가요. 그 배면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주제로에 그것을 이제 뭐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전면적 연구 주제로 내려오게 되고 일종의 저희한테 정서감 혹은 이제 그냥 토대로 남게 되면서 점점 바운더리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 시기예요. 이때 보면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스스로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획예술가 연구활동가가 이제 모여서 하는 공동연구라는 말을 점점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주제가 확장되면 따라 이제 그 3명이서 혹은 2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저희도 점점 좀 더 그 면밀한 담론에 응답하고 싶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것을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구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기획자 그러니까 원래 기획자 한 명이었는데 다른 부대 기획자 혹은 다른 예술가 혹은 활동가 여기서 활동가라는 것도 단지 서울뿐만 아니라 뭐 서천, 부여 혹은 경남 혹은 울산 이렇게 등등의 비수도권 지역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이때의 동시대, 이때 컨템포러리는 저희는 코로나19였어요. 이거는 아마 모두의 그 동시대성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엄청난 동시대성이었지만 이때는 우리가 몸으로 느꼈죠. 봉쇄를 겪게 되고 이제 사적 모임을 못 가게 되고 공공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저기는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포인트로 볼 것은 한 2가지 정도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공원인데 공원으로 대표되는 커먼즈의 폐쇄. 두 번째는 이거 서울 쓰레기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19년도 코로나가 시작하고 점점 팬데믹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동시대 그때 또 뜨거웠던 게 뭐냐면 서울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된 이슈가 뜨거웠어요. 이제 곧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되는데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서 소화 안 하잖아요. 다른 데서 한마디로 판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판단 말이에요. 매립지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뭐 2천억을 제시했다, 몇 천억을 제시했다, 뭐 인천에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 어느 지역이 그거를 반기겠어요. 사실은 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 기후를 생각해서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일종의 이제 선출과 투표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 그 공학의 문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커먼즈와 쓰레기가 저희의 주요 화두였어요. 이때부터 약간 책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성격은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연구와 비평이 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함께했던 작가들이 글 쓰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문학을 쓰는 작가들이 많아서 이 당시에는 약간 문학 잡지나 문학적 성격을 강한 산문집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일종의 사회학서적 성격이 엄청 강해지게 되고 그게 현재 히스테리안의 이미지를 많이 구축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학제적 협업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프랑스 철학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시각 디자인 한 사람 몇몇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얘기하고 도시를 얘기해야 되고 타 지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도시에 대한 전문가, 나중에 민속학자, 혹은 이제 그 어떤 커먼즈 활동하는 활동가, 그리고 예술가의 범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 팀원이 15인가 16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흔히 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이제 거의 2-3년 정도 했는데 2-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16명이었고 연구자는 한 5명, 기획자는 이제 한 3명, 나머지는 다 활동가이자 예술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하는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았었어요. 그것도 한번 뒤에 얘기해볼게요. 자, 오드라데크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이제 이 몇 가지를 더 구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동시대 키워드에서는 코로나19, 그리고 공공장소 폐쇄, 장소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사회적 키워드에는 도시 확장, 사실 도시 확장이라서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죠. 서울.
메가서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쓰레기와 녹지의 문제. 근데 쓰레기와 녹지의 문제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난지공원 제가 사례를 들 거고 난지가 단지 쓰레기 사냐던 공원이 됐다 그 이상의 그 논리 구조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리고 미학적 키워드에서는 이 세 개인데 쓸모없음과 추의 점유가 좀 중요하게 돼요. 자, 저희가 이때 이제 참고했던 이제 대표적 이미지가 이제 오드라데크라는 이제 이미지를 참고했고요. 이건 프란츠 카프카 가장의 근심이라는 책 안에서 나오는 괴생명체, 괴생체, 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허파로 숨을 쉬고 유기체를 생각하는데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생체라고 불러야 될까? 하여튼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GS도 있을 수 있겠다. 그 현대 문학이랑 그 도서 출판 소울에서 그 카프카 단편 전집이 나와 있어요. 그 두 곳에서 그 두 개에서만 아마 이 가장의 근심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2쪽짜리밖에 안 돼요. 한쪽 조금 더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에 따라 한쪽도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제목이 가장의 근심이잖아요. 가부장의 근심이에요. 아까 제가 가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자기 영역 내에서의 통제라고 하죠. 합리성을 펼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이 어느 순간에 자기 집안에 진짜 이상한 애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드라데크인 거야. 근데 얘가 한눈에 봤었을 때 이게 생명체는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움직여요. 근데 심지어 말도 해요. 근데 얘가 분명히 살아있는 건 아니, 유기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것도 기계냐? 기계도 아닌 거예요. 왜 기계가 아니냐면 기계라는 것은 일종의 목적과 효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 망치가 있거나 체인이 있으면 이 망치와 체인을 우리가 처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목적을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드라데크는 얘는 기계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이게 단지 망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원래 어떠한 효용, 기계, 그게 만약에 방지, 콩을 짜는 만약 기계였다. 그러면 요게 이 베어링이 어디가 문제 있어가지고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드라데크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이전에, 그러니까 오드라데크의 이 정체불명 형상 이전에 어떤 쓸모가 있는 모양으로 상상하는 게 계속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 우리가 어떤 것의 존재를 봤었을 때 항상 이것의 의미는 뭐지? 이것의 목적은 뭐지? 이것의 가능성이 뭐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과 의미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게 우리가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대 철학이 맨날 얘기하면 데카르트 나오잖아요. 근데 데카르트 얘기 나오면 항상 코기토 얘기 나오는 거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가 왜 학문의 토대가 되냐면 그것만이 판명하다는 거거든요. 그 명석은 뭐냐? 자, 이거 펜이잖아요. 펜은 이 자체 안에서 다른 걸 의거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해요. 펜은 쓰는 것이다, 잉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명석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 설명하는 거. 자, 근데 얘도 펜이에요? 얘도 펜이죠. 형광펜이에요. 얘는 볼펜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그냥 펜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실제로 어떻게 쓰죠? 구분하면서 쓰잖아요. 판명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도 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석하고 판명한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떠한 사물이든 어떤 존재든 그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펜인데 이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닫혔다 생각해요. 우린 이거 펜으로 제가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펜이 좀 아닌데? 왜? 제가 당황해. 왜 펜이지? 이건 쓸 수 없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잉크를 써? 이렇게 앞이 막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지하고 동일화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정의가 사용과도 연결돼야 되고 그 사용이 이것의 완성된 형태랑도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드라데크는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어떤 쓸모 있는 모양, 어떤 쓸모 있는 의미 혹은 어떠한 풍부한 의미로 환원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요. 왜냐? 그것을 알아야지만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펜은 필통에 있어야 되고 우리 펜을 욕실에 안 두잖아요. 맞죠? 펜을 왜 욕실에 안 둘까요? 펜은 쓰는 거니까 필기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야. 배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니까 이 가장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괴 생명체의 등장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은 이게 공간을 통제하고 배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애가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시대에 이 오드라데크,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의 오드라데크 같은 사물은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이 나겠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쓰레기라다. 자, 오늘날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추워서 코트를 꺼낼 거고 어떤 분들은 패딩을 꺼낼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코트와 패딩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꿈치가 해져서 코트를 버린 기억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지 망가져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손이 안 가서요. 안 입어서요. 근데 왜 안 입을까요? 우리의 욕망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쓰레기라는 것은 일종의 욕망이 빠져나간 사물이라고 저희는 일단 명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 욕망이 빠져나간 사물이 진짜 많은 곳인데 서울은 어떻게 되죠? 클린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클린해져요. 점점 쓰레기통이 안 보이고 녹지가 점점 무성해져요. 점점 개발, 청계천 복원되고 어떤 공원이 복원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근데 그 쓰레기는 어디 가죠? 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어요. 서울 쓰레기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드라데크처럼 그런 식으로 가부장의 영역, 가장의 영역, 우리 집안, 서울안은 클린해야 돼요. 그런데 클린하지 못하게 오드라데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쓰레기 담론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상징적인 난지라는 거예요. 난지가 93년도쯤에 아마 매립이 이제 그 매립을 못하는 게 결정됐을 거예요. 근데 상품백화점 한 95년도 맞나요? 그쯤에 무너졌는데 난지가 원래 더 이상 매립 못한다고 결정나는데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묻혀는 매립이 바로 상품백화점 자네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동시대 사회 문제 혹은 특히 뭐 세월호도 우리 보고 했지만 그 동시대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일종의 트라우마 공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 먹어요. 왜냐? 그때 IMF 전이니까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근대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의 근대성이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대한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정부가 이거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중장비로 그냥 바로 떠서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시신이 훼손돼요. 원래 그래서 그 구조 작업할 때 중장비로 하면 안 되고 다 사람이 들어가서 깨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떠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유가족분들이 난지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시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처음에는 콩알만 했다는 소리지 콩알만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나 이런 쪽은 서울 좀 외곽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에 매립지가 된 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 확장하죠. 점점점 확보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단지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 포섭되고 있는 한마디로 오드라데크 존재가 되니까 그걸 이제 그 덮는 거를 멈추고 이제 공원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우리 최근에도 다시 난지가 뜨겁거든요. 이 서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가동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녹지와 쓰레기와 녹지의 공회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쓰레기를 줄일 수 없어.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고 쓰레기를 늘 채워야 되고 늘 클린한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를 만들고 심지어 쓰레기상을 덮어가 녹지를 만들고 아주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하지만 그 공간에 다시 인간의 그 뭐랄까 그 주검들이나 혹은 산 사람들 혹은 그 당시의 그 기억들, 폐허의 기억들 다 같이 묻히게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제가 하나는 이제 쓰레기였고 다른 하나는 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원은 왼쪽 이거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궁입니다. 조선 신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라고 하면 보통 공원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유지, 우리가 함께 퍼블릭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원인데,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를 보면 독립공원과 파고다 공원을 제외하고 그 1940년대까지 그 해방 전까지 전국의 모든 공원은 다 신사공원이었어요. 그 신사공원은 뭐냐면, 우리 신사참배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일본의 신사가 들어오면 이 주변이 성역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벌목이나 수렵이나 체질을 못하게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가든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예요. 2개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이 조선 신국이 들어왔을 때 남산 일대가 엄청나게 큰 일대가 다 신국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많은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그 공유지에서 땔감을 떼오고 뭘 가져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유지처럼. 근데 이게 성역화가 되고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늘 자기 자신을 수탈하는 일본 제국의 신사공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분리가 일어나요. 첫 번째 정서적 분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실질적 분리. 방금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거기서 뭔가 해왔는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원의 역사, 이 퍼블릭 그 커먼지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이 그렇게 공공담론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식민 논리로 들어온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긴 한데, 최근에 또 한번 뜨거웠는데, 이거는 21년도의 탑골 공원이에요. 그 코로나로 인해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도 다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안에서 몸을 이제 숨길 수 있고 운신하고 있었던 많은 노숙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담벼락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도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재난 안에서 어떻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까? 저희는 집안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그 심리적 힘듦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뭐 1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뭐 5평이 됐든 자기만의 방 안에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방이 없는 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공원이 폐쇄된대. 지하철역이 폐쇄되고. 그 문제가 저희가 고민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해보면 재밌는 건, 최근에 이제 탑골공원 이슈가 좀 있잖아요. 탑골공원의 그 장기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화 혹은 이제 정화라면 좀 그런가, 미화 정화의 혹은 이제 그 정통성의 복원이라는 이름하에 그거를 일정부 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그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의 퍼블릭한 장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빼고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관심이 없고. 첫 번째 1호선, 두 번째는 탑골공원. 둘 다 혐오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회가 곱게 안 봐요. 두 개 다. 그러니까 희화의 대상이나 어떤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반면 교사의 근거로만 얘기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니어의 욕망에 관심이 없던 우리 사회도 이 2가지의 공간은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탑골공원이 밀려난 거죠.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커먼즈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20년부터 24년까지 커먼즈라는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그 책으로 따지면 1권인 거고, 전시로는 예전에 그 아마도 미술 공간에서 했었었는데, 그 전시 맥락 가지고 중간에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시와 연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커먼즈를 예술론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 작업들이 이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때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겠잖아요. 아까 15명이거든요. 15명이 3년 정도 연구를 하게 되고, 보통 처음에 1년은 거의 연구 리서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팀이랑 연구팀에서 그 1년 동안 이제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이제 활동가나 예술가분들 만나서 미팅을 했었을 때 이 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1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이거를 계속 리서치하고 계속 읽고 연구를 하고 만들었지만 그 과정을 공유할 수 없었던 다른 팀원들은 이게 이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꽤 홍역을 알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게 됐어요. 첫 번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앞에 있었던 이 나쁜 년 시리즈, 비틀년 시리즈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희 이름으로 자습서라고 자습서 인쇄서라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돼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그 노션을 잘 쓰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은 다들 노션 쓴다는데 저는 노션 잘 못 씁니다. 그 저희 팀원 중에 노션을 그나마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노션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때 노션을 썼었고, 아 이게 안 보이구나. 자, 일단 첫 번째, 자습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습소라는 건 뭐냐? 일단 연구팀이 주제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매주 1회차 줌을 열어요. 근데 그 정해진 안건이나 정해진 토픽 없이 그냥 그날의 그 주에 있었던 생각들, 그 주에 무엇을 읽었는지 혹은 그 주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연구팀 주도로 이야기가 하고 거기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 아닌데. 이거 뒤로 어떻게 가지? 잠깐만요. 이건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야, 주차. 뭐 1주차, 2주차 이건데 여기 안에 온갖 이야기를 그냥 다 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줌으로 녹음한 것도 올리고, 무슨 논문 읽었는 것도 있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노션으로.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이제 이야기를 토대로 인쇄소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인쇄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습을 했으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의 이제 작은 규모에서의 발표회를 만들어가지고 인쇄소들을 하게 돼요. 이것도 한 1년에 한 3번 정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막과 원주민, 로컬과 트랜스, 그리고 광장 이런 식으로 원고를 쓰고 공유하고 발표하는 걸 했어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업의 구조 안에서의 이 간극과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지 아카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를 만들어내고 담당 생산은 그 공유 과정을 어떻게 면밀하게 붙일 수 있을까? 이때가 고민이었고, 그래서 활용했던 게 현재 노션인 거고, 지금은 좀 다른 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도서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자습소, 인쇄소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프로세스 이제 구축할 거야. 이거는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단연차에 많은 주제, 많은 개념, 많은 참고 자료를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그 관객이나 혹은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저희가 전망대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21년부터 이제 23년도까지 어떠한 식으로 그 논의가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 상품, 쓰레기, 혹은 넉마주의, 송영동 있잖아요. 지금은 송영동 공원이었는데 원래 그게 담벼락 쳐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문제 저희 그때 다뤘었는데 그 이야기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살아남고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장애, 홈리스, 토막민, 철거민, 그리고 도시 접근권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떠한 키워드는 사라지는 이 전반적인 맵을 만들었고요. 이걸 나중에 전시장에 붙였어요. 사실 이것조차도 쉽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지만 않다는 것은 그 오시는 분들이 그 도시 혹은 이 전망대를 보고 얼마만큼 도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경을 그리는 그 방법들을 좀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책에도 전망대 수록하면서 저희가 그 개념을 설정했던 개념어 사전 같이 넣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23년도 이제 서울 메트로미술관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이거를 끝으로 이제 순탄거 시리즈, 오드라데크 시리즈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두 가지의 동시대에서 하나는 이제 페미니즘 혹은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미투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부터 시작된 커먼즈 공공공간과 쓰레기 문제가 저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그것을 응답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도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는 숨은 땡, 지금 가칭 숨은 신이라고 하거든요. 왜 숨은 신이냐? 저희가 처음에 2016년부터 시작했을 때 2016년, 19년도에 페미니즘 연구할 때는 물론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었지만 그 당시의 이론이나 혹은 주요의 개념어들이 다 서구 철학 혹은 서구 사상사에서 많이 빌려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특히 공헌의 역사나 이제 특히 활동가 중심의 단체와 이제 만나고 협업을 하면서 그 한국적인 특수성에 좀 눈을 뜨게 됐어요. 단지 외국에 있는 어떤 이론을 유사 사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고유한 논리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 많이 했던 게 식민지 연구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4, 25년도 때 다시 한번 식민지 연구와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걸 생각하게 됐는데 바로 그게 숨은 시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적인 미의식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 전례라는 말이에요. 원래 전례동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례된 것. 전례는 옛날에서 그러니까 옛것에서 전해왔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더 전해왔다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한국적 미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국적 미식의 원형이라 불리는 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1920년대 이후에 이게 식민화되거나 근대화하는 담론만 보면 안 돼. 그 교차 지점을 저희가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있잖아요, 여러분. 단군 신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역사의 제1 장에 고조선하고 단군 신화 나오잖아요. 이 도식이 언제 세팅이 되면 1920년대 세팅돼요. 그 이전에는 단군 신화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기자조선이 주목받고 있어요.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군 연대로 따지면 단군 조선 이후에 약간 역사화되고 중국 문헌으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단군은 신화라고 보통 보잖아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고조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18세기, 19세기 조선 문건에는 기자조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1920년대 이후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민족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민족이라는 게 없었냐? 좀 약간 논쟁스러운데 민족 개념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민족을 얘기하려면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왕족실록은 역사설까요? 그렇죠. 거기 왕조실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공교육에서 배운 역사 그거는 일종의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면서 일종의 공통의식이 전제가 된 동일한 것들의 타임라인이 이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19세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 학문에 남아 있는 거는 역사가 아니라 왕족사예요.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까먹었네.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 고조선 연구가 들어가게 되고 고조선 연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서사 공동체 라인이 나오면 고조선, 고구려, 신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건국 신화의 계보를 잇는 시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 신화가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서사 공동체를 보는 시도가 되게 되고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이전에 고구려 연구가 있었을까요? 잘 없었어요. 그럼 고구려를 연구한 이유도 사실 고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적 미식 혹은 역사라는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담론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신채호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을까요? 그거는 강점기라는 되게 특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도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거 3.1절을 기준으로 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공교육 배울 때 1920년대는 문화 정치, 30년대는 뭐였죠? 무슨 정치? 식민지 통치 정치 있잖아요. 문화 정치,
아우 그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하도 이제 10년도 뭐야 더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한데 이게 그 1920년대 이전에는 이제 식민지 통치의 방식이 되게 거칠었어요. 근데 1919년대 이후에 그 일본이 한국을 영구하게 돼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제국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제국대학부터 있었던 게 미학과예요. 여러분 미학과. 왜 제국대학에 미학과가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사건을 이 식민지 통치, 총독부가 그걸 보고 나서 한국적인 것에 한국인들의 통치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한국의 신화와 종교를 연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최근에 캐대언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캐대언 그 코리아 데몬 헌터 거기에 보면 무속 얘기 많이 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무속은 약간 잘못된 용어예요. 무교가 맞는 말이에요. 무속이 바로 192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무당이나 무교를 그 세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어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일본이 종교를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종교를 이제 정리하는데 이 일반적인 종교와 유사 종교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 있는 무교가 그 유사 종교가 돼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이 억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속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교와 더불어서 하나가 더 억압을 받는데 바로 당군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말 못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당군 신화 연구가 역설적이게도 그 친일 학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연구가 활발하게 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유가 그 친일 학자가 일본의 예산을 받고 원래 일본 총독부에서 그 역사서를 편찬할 때 그 당군 신화를 못 넣게 하려고 했었어요. 못 넣게 하려고 했고 그 이유가 그게 당군 신화를 연구하게 되면 일종의 그 민족적인 그 독립성이 생기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그 동조동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민족 라인에 조선을 편입하고 싶어 했었었고 그래가지고 막 그 창씨 개명도 하고 일반 신사도 계속 참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본 그 종교 구조에서 특징이 뭐냐면 걔들 신사잖아요. 그 신사가 뭐냐면 그 정복해서 그 일본도 되게 옛날부터 이제 전쟁이 많고 정복이 많았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쟁이 많고 정복이 많았던 나라라서 그 신사이 참배하는 게 일종의 통치수래요.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이제 나라예요. 혹은 이제 본권제 어떤 곳이에요. 그럼 B라는 곳을 침략한 다음에 그럼 그쪽에 토속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함께 그걸 합사라고 해요. 합사시켜가지고 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1920년대 뜨거운 논쟁이 뭐냐면 당군 신화를 합사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되게 뜨거운 논쟁이 돼요. 그 당시에. 아무튼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2017년부터 25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혹은 코로나19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숨겨진 신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신이라는 것은 동서고구 막론하고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그게 서구에는 그게 인격화되긴 했지만 이치를 관장하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식의 합리성과 서구식의 과학적 이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치를 설명하는 데서 더 이상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신은 그림자가 돼서 혹은 숨어서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 삶, 자기 운명, 자기의 공동체를 이해할 때 단지 그런 도구적 이성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 신명이라는 것, 풍류라는 것,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던부터 등등 해가지고 많이 주목받는 그것. 우리는 한 번도 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느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명과 풍류라는 것이 우리 문화 잘 못 느껴봤지만 직관적으로 뭔가 같이 공감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의 공동체, 서사적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안이 왜
쓰레기를 연구했고 히스테리안이 왜 페미니즘에서 커먼즈를 연구했고 왜 히스테리안이 커먼즈에서 왜 풍류를 넘어갔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 물음 혹은 오늘날 미술이나 문학신에서 왜 그렇게 발휘되기를 늘 소환하고 왜 그렇게 무교를 소환하고 왜 그렇게 샤먼 혹은 이제 이런 거 뭐죠? 접신을 얘기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것과 히스테리안이 쫓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 라인을 저희는 보통 서사 공동체라고 하면서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테리안 또 이 안에서 이제 좀 부침이 많았어요. 지금 2018년부터 23년까지 단 한 번도 이제 그 기금 없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24년에 기금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도 하나의 동시대, 그러니까 우리 히스테리아 안에서의 이 무릎이 되는 거야. 7년차, 8년차 되어가고 늘 늘 더 큰 전시, 더 많은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서 히스테리아는 참 자리 잘 잡아간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금이 떨어지니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한국의 능력주의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 수도 있겠고 혹은 양극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진짜 고민이 많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체질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까 우리 댄디라고 했잖아요. 히스테리아는 댄디즘, 멋부리는 것은 일종의 반자본 혹은 그 반능력주의와 강력한 노선을 세우는 것이 아마 히스테리안의 되게 큰 정체성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 의지하지 않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전시만으로는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 끊어졌다고 연구 안 하는 건 너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멋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7년, 8년 버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지속성이라는 것이 테마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른 공동체, 우리가 앞에 연구 공동체, 출판 공동체 그런 식으로 읽기 공동체 얘기하는데 이제는 다른 형태의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좀 꿈꾸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히스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오픈하면서 이때 만들었던 이제 그 서사 라인은 뭐냐면 저희가 히스테리아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페미니즘적 성격 혹은 퀴어적 성격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타인의 궁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지 페미니즘 혹은 단지 퀴어, 단지 소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다른 공동체성을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나게 되면서 이 작업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재 온라인 그 도서관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히스테리아의 어떤 행사가 됐든 뭐 발표가 됐든 그걸 하기 위해서 읽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 도서관이에요. 근데 뭐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자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등록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뭘 했냐면 각주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여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 안에 이제 그 내용과 한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온 생각 노트 혹은 또 뭐 있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과 연관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카이브 구축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거는 저희가 읽은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고 인쇄소는 이제 저희가 출판사다 보니까 이제 절판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판된 책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복관하기 어렵습니다. 복관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될까? 이런 고민들을.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산실들을 그대로 이제 묻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인쇄소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절판됐던 혹은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이제 세미나 안에서는 공개가 되는데 이제 퍼블릭하지 않은 그런 연구 발제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건데 이제 이런 거 젠더 사회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공유하거나 이거 왜
뒤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 아니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미칠년 글쓰기에 있던 건데 이건 절판됐거든요. 이런 거거나 아니면 그 언리미티드에 오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그 신간이 나왔어요. 신간이 나오게 되면 그 신간의 초고들 몇 개를 더 선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이 공개되지 않거나 절판됐던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것 저희가 아까 그 자습서 인쇄소 비슷하게 따서 매월 그 저희 연구와 이야기를 저희를 팔로우한 사람들과 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력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말일은 이달의 아카이브라고 해서 히스테리아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자료 봤는지에 대한 발표하고 그리고 스터디나 연구 모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 플랫폼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안 타임라인은 이제 프로젝트 비틀려, 순탄거, 수문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정부 사업으로 전시도 하고 혹은 이제 개간지도 내고 단행 것도 내게 되는데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저희가 현재 화두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 의식 혹은 우리 정체성 배면에서 작동하는 다른 이질적인 논리, 수문신, 숨어버린 혹은 그림자가 돼버린 전통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간벤의 그 목적 없는 수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는 왜 인간은 정치를 하는 걸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폴리티카, 그러니까 정치적 동물, 사회적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을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뭐냐? 무위라는 거예요. 여기 사실 무위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오지 않는데 뒤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직업이 뭐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정체성을 하든지 어떠한 자기 설명을 하든지 늘 소진되지 않고 늘 남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히스테리안으로 활동해가지고 10년, 20년 하겠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가 아닌 듯.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100곳에서 디자이너로서 꿈을 꾸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늘 발명하고 늘 설명해야 되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정치예요. 왜 정치냐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적 태도, 습속을 교환하고 그거를 정립해 나가고 그 굿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있었을 때 가장 큰 1키워드로 자유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라는 키워드는 여러분 정치에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발명된 거예요. 서구에서. 고대 그리스에는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화나 몇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유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 자유와 행복, 어쩌면 그 이후에 정의되지 않은 그 많은 것들, 그래서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무위에 늘 상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고갈 불가능한 순수한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잠재성이 뭐냐? 잠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고 배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순수한 잠재성은 바로 밝힐 수 없는 잠재성이라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모든 쓰여진 작품은 결코 쓰여진 적이 없는 작품의 서문이라고 해요. 이거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 제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그것들은 단지 과거에 있는 담론에서 이어온 게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의 서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거대하고 무한한 서사 공동체의 한 단락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과거에서부터 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전래된 것이 있겠죠. 또 다른 거는 바로 이 남겨진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저 미래에 도래할 다 밝힐 수 없는 무엇에
남겨진 것도 한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이 있고 많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천재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천재가 100번, 1000번 회귀하더라도 그 사람은 문학을 종지부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남겨진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상속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가끔 저도 그래요. 저도 공부할 때 질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강의를 듣게 되면 질문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하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늘 있잖아요. 누구나. 그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틀린 대답하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생각, 모든 사고들은 바로 더불어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지 과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아까 자명한 것과 우연한 것, 보편적인 것, 특수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단지 과거에서 전통 혹은 당연 혹은 매너 혹은 상식이라 불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뺀단 말이에요. 맞죠? 상속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반대로 또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건 아니잖아요. 왜죠? 우린 다시 그것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어떤 응답이란 태도, 아까 말한 에토스, 동시적 태도가 녹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항상 선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별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한다는 것, 작품을 만든다는 것, 혹은 자기 자신 설명한다는 것, 이 모든 과정 안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속에 대한 응답이고 그 응답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대한 책이 묻어 있는 서명의 작업이고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커먼즈 공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숱한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커먼즈를 저희가 나중에 공통 감각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파티가 아니라면 그냥 단지 지나가는 자리에서라면 파주 이 길거리를 걷다가 제가 막 기현님을 갑자기 잡아요. 그러면 기현님 한번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면 바로 어떠한 경계심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처음 뵙고 여러분들은 히스테리안을 오늘 처음 뵙는 분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인내로 어떠한 기대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파티라는 곳에 이 공통 감각이 전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담론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균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리 전제되어 있는 특정 맥락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한 자리도 혹은 그게 퍼블리셔스 테이블일 수도 있고 언리미티드일 수 있고 혹은 독자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공통 감각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출판단체이자 그리고 시각연구단체이자 전시를 만드는 저희 히스테리안이 생각했던 공통적인 공동체이고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나요?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주고받은 시간 꼭 없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냥 궁금한 거였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질문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궁금했거든요. 내 발표 뭐 어떤 게 문제였을까? 왜 다들 안 궁금해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게 뭔가 나의 어떤 레토닉 어떤 속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궁금한 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궁금증이라는 것은 즉발적으로 떠올리는 아이디어 있지만 나중에 지나서 생각나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럼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꼭 아니더라도 히스테리한 DM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서 다 보거든요.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외국에 좀 살아서 한국말 좀 서툴러서 다는 이해 네.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말하셨는데 네. 그 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 이제 정할 때까지 아니면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해줄 수. 키워드 정하는 과정들요? 네. 그러니까 그 테마틱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거 설명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안 돼. 첫 번째는 이상한 직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획자분이 오셔서 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그 영감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찾긴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지만 덮고 놓고 가는 게 있어요. 덮어놓고. 근데 저희의 모토는 하다 보면 해결 못하는 질문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잡아서 좀 더 이제 정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생산할 거냐, 아니면 일단은 마무리할 거냐 이건데 저희는 전자를 선택했어요. 하다 보면 단체 내부에서도 그 내부적 비판에서도 문제가 늘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일단은 어떠한 시기를 정해 놓으면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음 시즌 준비하는 휴직기 때 디벨롭 시키고 그때 활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순탄것 이 시리즈 때 저희가 사실은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때 이제 가상이라든지 광장이나 혹은 마당이라는 개념까지도 갔었었는데 그거를 거의 연구를 잘 못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채감이 사실상 이제 내년에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한 23년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2, 3년 정도 지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편적이고 진리를 생산하는 히스테리한 단체는 아니에요. 뭐냐면 어떠한 태도를 생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무리, 그러니까 온점을 찍고 맥락을 끊는 그 순간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여기까지는 내 이야기를 책임지겠다. 비판받더라도. 그리고 비판받더라도 해야 되는 이야기를 거기까지 일단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게 설령 비정합적이더라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서 멈추더라도 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쩌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 장르적 특수성을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태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니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라투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다 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철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어떤 텍스트도 그렇고 그거 안에서 중요한 것, 그것 자체로 훌륭한 것, 이런 걸 찾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길었지만 제가 또 미셸 푸코 얘기 드자면 미셸 푸코가 되게 특이한 역사를 많이 연구한단 말이에요. 되게 특이한 역사를 많이 연구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 역사를 주목했어요? 당신은 왜 수많은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왜 광인에 대한 역사를 주목했고 왜 갇혀있는 수인의 역사를 주목했고 왜 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럼 미셸 푸코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역사적 주제, 어떠한 장르, 어떠한 영역을 선택할 때 그것 자체로 중요해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예로 들자면 우리 오늘날 되게 첨예한 논쟁 중 하나가 동물권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동물권 강아지 반려묘 반려견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 왜 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푸코식으로 응답하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동물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돼지, 소, 닭보다 권리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서 담론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소와 돼지의 동물권을 얘기하는 그 담론의 폭발력보다 개와 고양이의 동물권을 통해서 다른 동물권을 뻗어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효과를 우리가 뭘로 타겟팅해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말씀 이제 하신 거에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었던 생각들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얘기하셨던 것 중에 완벽하게 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되게 좋았었고 네네. 그리고 아까 미셸 푸코도 얘기하시면서 네. 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다 소화를 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찬을 듣고 아마 그 전으로 저도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아까 숨은 신 프로젝트가 되게 궁금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작동시키는 어떤 가치를 신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책으로 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실시간 정보는 인스타그램 히스테리아냐 검색하시면 빨간색 로고 나오는데 그거에 있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재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책은 지금 원고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전시는 서천에서 그림자가 된 전통이라는 키워드로, 근데 너무 멀어서 가실 수 있기가 참, 충남 서천이거든요. 근데 판교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판교라고 하니까 여기 서울에 가까이 있는 판교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남 서천 판교면인데 거기서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연구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24년도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풍류, 신명, 한이라는 키워드를 시작했고 24년도의 키워드의 이 소실점은 한에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맺힌다 할 때 그 한의 연구사도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이라고 했었을 때 원한을 생각하는데 한을 원한으로 이해하고 한국적 정서를 그런 원한으로 정리하는 거는 일본 미학자가 한 거고, 최근에는 정한이라고 약간 우리가 시조 같은 데 보면 님을 향한 내 마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애틋함, 그런 걸 보통 정한이라고 해서 한에 대한 다른 이해를 지금 연구하는 작업들이 좀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주 아시아 문화재단 거기서 이제 세미나 발표하고 그런 것들 아마 지금 홈페이지 같은데 좀 전문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혹시나 못 보면 DM 주시면 저희가 PDF 같은 거 드리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면 저희가 보통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콜을 해요. 저희가 주제를 만들면 이 주제를 띄워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올리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보통 매년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그렇게 오픈콜 했고, 작년도 오픈콜 했는데 만약 이런 쪽에 있으시면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오픈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아까 히스터스에서 지금 혼종성 관련된 스터디 할 거거든요. 그 스터디도 혼종성도 3개로 나왔어요. 하나는 서구에서 남성 지식인이 쓴 혼종성. 요즘에 브루노 라투르라고, 아마 지난번에 보니까 연찬 선생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도 비객체, 비인간 얘기했고 실험실 도구 얘기한 거 보니까 브루노 라투르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라투르라고 하는 이제 비인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도나 해러웨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이 비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3번째로 그렇다면 서구에서 비인간이 아니라 혼종성이 아니라 한국 동아시아에서도 혼종성이 있을 텐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무당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혼종성을 보는 그 작업들, 혹은
아직 공지는 안 올라갔지만 책 제목에 숨은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예 그 저희 모티프도 됐는데 그건 절판됐겠는데 저희가 절판된 쪽 책을 좀 구해서 그것도 아마 올해 좀 거의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반에 와서 스터디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조금 보시면 그래도 조금의 이제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좀 같이 공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인가요? 이제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아,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